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정모TV의 천정호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은 북한이 지난달 10월 10일 야간 열병식에서 보여준 신형무기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김정은이 열병식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책으로 대비할 것인지 이런 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열병식 직후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와 페이스북에 간략한 적석 해설을 올렸습니다만은 그 이후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UN 미사일 전문가 패널의 위원으로 한때 활동한 적이 있고, 2012년에는 미국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연장하는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직접 해보기도 했고, 또 국내의 신형 미사일 개발 결정에도 깊이 관여한 적이 있어서 미사일 문제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 비화는 적절한 기회에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 작정입니다. 이번 열병식이 국제적 주목을 받은 이유는 김정은이 작년 연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대항해서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여주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보여주겠다는 신형 전략무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번 열병식을 지켜보면서 김정은이 자기가 한 호언장담이 헛소리가 안 되게 하려고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엄청 애를 많이 썼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전략무기라고 국제적 관심을 끈 물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형 ICBM이고 다른 하나는 북극성 4라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데, 둘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치밀하게 연출한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먼저 새로운 ICBM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년 전 시험 발사한 화성 15와 비교해보면 좀 더 길고 뚱뚱해졌습니다. 길이는 약 4m, 직경은 0.5m 정도 늘었고, 무게는 80 내지 110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화성 15보다 30 내지 50톤 정도가 늘었습니다. 운반 차량도 9축 트럭에서 11축 트럭으로 길어졌습니다. 미사일이 클수록 더 크고 무거운 탄두를 운반하거나 소형 탄두를 여러 개 싣는 데는 유리합니다. 화성 15에 1.5톤 탄두를 실을 수 있다면 신형 ICBM에는 2.5 내지 3톤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운반하려면 일단 로켓의 엔진도 화성 15에 2개 달았던 것을 4개로 늘려야 됩니다. 크기로는 세계 최대의 ICBM인데 큰 ICBM이 반드시 좋은 미사일은 아닙니다. ICBM을 작게 만드는 기술이 더 어려운 고급 기술입니다. 덩치가 클수록 더 큰 트럭에 실어야 하고, 북한의 열악한 도로에서 기동하고 은닉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11축 트럭으로 발사장까지 이동하려면 넓은 포장도로가 필요하고, 발사장에 도착해서도 미사일을 세우고 연료를 주입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유조 트럭도 몇 대 더 따라가야 됩니다. 미국 정찰 위성이 미사일 기지와 주변의 포장도로만 잘 감시하고 있으면 발사하기 전에 잡기가 가장 쉬운 미사일을 만든 겁니다. 이런 미사일이 사전 탐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트럭에 싣고 다니지 말고 지하 기지 내에 고정식 발사대를 세우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시설도 거기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선제 공격으로 연료에 불이 붙으면 기지 내에 근무하는 사람은 산소가 없어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기지 위치는 숨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선보인 신형 ICBM은 아직 한 번도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실물이라고 해도 시험 발사를 통해서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미사일은 모형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화성 15처럼 시험 발사를 한번 해본 ICBM을 실전 배치할 경우에 성공적으로 날아갈 가능성은 50% 정도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노린 건 뭘까요? 저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봅니다. 먼저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미국의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고, 또 제재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태풍 피해, 이 삼중고에 시달려온 군과 주민들에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무기들을 보유하게 되었으니까 기죽지 말고 이 고비를 넘기자, 이런 메시지도 함께 보내려고 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미국에게는 당장 새로운 위협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에 가져 나온 11축, 9축 트럭이 어디로 갔는지만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으면 북한 ICBM 기지의 위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ICBM 연료를 고체로 전환해서 기동성을 높이고 발사 시간을 대폭 단축하면 사전 탐지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실질적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고체 연료 기술이 순조롭게 진전되더라도 고체 연료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데는 최소 4,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ICBM을 다탄두로 만드는 것은 고체 연료화하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선보인 또 하나의 신형 전략무기는 북극성 4라는 표식이 선명하게 보이는 SLBM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북한이 바지선에서 사출 시험을 한 북극성 3과 외형상 구분이 잘 안됩니다. 북극성 3을 이름만 바꾸어서 내놓았을 수도 있고 일부 설계를 보완한 신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신형 SLBM이라면 이것도 실험으로 성능이 확인될 때까지는 모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SLBM을 만들어도 싣고 다닐 잠수함이 부실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이 SLBM 발사관을 장착할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다면 이건 북한이 보유한 가장 소중한 전략 자산이 되겠죠. 이러한 전략 자산을 한국, 미국, 일본의 대형 잠수함이나 해상 초계기가 출몰할 수 있는 해역까지 끌고 나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수장될 수가 있습니다. 유사시 선제 공격을 피하고 보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 자산을 안전한 내해나 가까운 연안에 숨겨두지 않고 외해로 끌고 나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마양도 잠수함 기지 코앞에까지 접근해서 매복할 수 있는 한국 해군의 209급 잠수함이나 이보다 더 작은 잠수정이 가장 두려울 겁니다. 2004년 림팩 훈련에 209 잠수함 몰고 가서 미국 항공모함을 훈련 상황에서 격침하고도 훈련 끝날 때까지 탐지되지 않은 그런 전설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잠 작전 능력을 갖춘 미국의 구축함, 그리고 대잠 초계기들도 찾아내지 못한 209 잠수함을 북한이 무슨 저주로 찾아내겠습니까?
수심이 얕은 북한 연안에 대형 잠수함은 침투할 수가 없고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해군이 비싼 원자력 잠수함이나 장보고 3급 대형 잠수함 만드는데 예산을 낭비하느라 소형 디젤 잠수함 건조나 수중 드론 개발을 소홀히 하는 게 부실한 잠수함으로 SLBM을 가장 안전하게 발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무기 가운데 미국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반면에 한국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현대화된 무기들이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북한이 미친 듯이 시험 발사에 매달린 신형 단거리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는 모두 한국 내의 표적을 때리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데 새로운 전략 무기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사실상 이거밖에 없습니다. 시험 발사 때 사진은 공개가 되었지만 실물은 이번에 처음 보여준 게 대부분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KN-23으로 명명한 단거리 미사일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러시아 이스칸드 미사일과 외형과 특성이 유사한 북한판 이스칸드 미사일인데 작년에 8발 시험 발사하면서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스칸드 미사일처럼 고도 50km로 대기권 내를 비행하면서 기동할 능력을 갖추면 사드나 팩3로 격추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죠. 이 연구소의 마이클 엘레만 연구위원은 추적과 요격에는 정상 궤도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KN-24인데 미국 ATACMS와 외형이 유사한 신형 전술 미사일입니다. 작년 8월에서 금년 3월까지 6발 시험 발사한 건데 사거리가 400km에 달하고 원형 공산 오차가 100m로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미사일 가운데 정밀도는 최고입니다. 원형 공산 오차라는 것은 영어로 CEP, Circular Error Probable 이걸 번역한 건데 CEP 100m라는 것은 목표물에서 반경 100m 내에 떨어질 확률이 50%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KN-25입니다. 직경이 600mm에 달하는 초대규경 방사포인데 사거리가 400km나 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관을 여러 개 묶어 놓은 겁니다. 이름은 초대규경 방사포라고 하지만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험 발사한 다연장 미사일입니다. 이 모든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 모두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차량에 장착되어서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고체 연료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서 스카드와 노동처럼 발사하는데 1시간씩 걸리는 액체 연료 미사일은 열병식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앞으로 스카드와 노동이 모두 고체 연료 신형 미사일로 교체가 되고 북한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폭풍처럼 한꺼번에 쏘면 사드와 팩3로 구성된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제만으로 모두 막아내기가 어려워집니다. 발사가 임박한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제거하려면 북한 미사일과 방사포 진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찰 위성과 무인 정찰기의 대폭 증강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정찰기를 아무리 많이 운용해도 2018년 남북군사 합의서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거나 미사일 방어망으로 막아내는데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스라엘처럼 민간인이 어디서든 신속하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지상 대피 시설을 곳곳에 건설을 해야 합니다. 탄도미사일 외에도 북한은 지대함 크루즈 미사일, 신형 방공 시스템, 신형 탱크와 자주포 같은 다양한 최신 무기를 선보였지만은 우리 군이 감시 정찰 능력만 제대로 보강하면 제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결론은 우리 국민들이 현란한 평화쇼에 도취해 있고 정부가 종전선언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동안에 북한은 핵무기만 열심히 만든 게 아닙니다. 평화쇼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국을 기습 공격하는 데만 쓸 수 있는 각종 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는데 얼마나 비상한 공을 들였는지 이번 열병식이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호TV였습니다.